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우리 남한 가서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요. 3월 15일 오후 4시 평양 대동강구역 고급 저택의 서재에서 강철수는 한 장의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출석 통지서였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3층 회의실로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72살의 노인은 그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30년간 북한 최상위 특권층으로 살아온 그였기에 이런 통지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김정은의 스위스 비자금 중 200만 달러가 누락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게 일주일 전이었고 그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의심받는 순간 이미 유죄였으니까요. 강철수는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고 평양의 저녁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숨죽여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은 곳을 열어 오래된 담배 한 갑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끊었지만 오늘만큼은 필요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첫 모금을 깊게 들이마시자 폐가 따가웠지만 동시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강철수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가족 모두를 데리고 떠나야 한다고. 내일 회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은 물론 아들 민혁, 민수, 딸 미란,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3대가 멸족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떠난다면 최소한 일부는 살릴 수 있었습니다.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보며 강철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최상위 특권층 가문이 통째로 탈북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10명이 넘는 가족을 무사히 빼낼 수 있었을까요? 국정원은 왜 이 위험한 작전에 동의했을까요? 그리고 강철수는 왜 자유를 얻는 대신 목숨을 잃어야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들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강철수가 대성무역회사 회장이 된 건 3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던 시기였고 김정일은 살아남기 위해 중국과의 밀무역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수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들여오고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을 내다 팔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규모였지만 10년이 지나자 북한 최대 무역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김정일의 신뢰를 얻었고 김정은 시대가 되어서도 그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공고해졌습니다. 김정은의 스위스 비자금을 관리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강철수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큰아들 강민혁은 45세로 회사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차남 강민수는 40세로 보위부 간부들과 친분을 쌓으며 가문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 강미라는 38부로 당 선전 선동부 부부장과 결혼해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문이었습니다. 강철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내 박순자는 68배 나이에도 단정한 모습이었고 자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일이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철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모여서 차나 한잔하고 싶었습니다. 민혁이 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십니까? 표정이 평소와 다르신데요. 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족들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이지. 하지만 민혁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30년간 아버지 곁에서 일해온 그였기에 아버지가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의 표정을 알았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박순자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피곤해 보여요.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철수가 차를 받아들며 아내를 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20살 처녀였던 그녀와 결혼식을 올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이 사람도 곧 모든 걸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평양의 고급 저택도, 특권층의 지위도, 편안한 노후도. 하지만 살아남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은 가족들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강철수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이 여전히 검게 흐르고 있었고 평양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소환장에 응하지 않는 순간 가문 전체가 수배될 것이고 보이부가 집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강철수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중국 단둥의 옛 동료에게 연락할 것이고 그를 통해 남쪽과 접촉할 것입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맥과 자본, 그리고 김정은 비자금에 대한 정보를 팔아서라도 가족을 살릴 것입니다. 민수가 아버지께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하세요. 강철수가 차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너는 보이부 사람들과 친하지. 혹시 요즘 뭔가 이상한 움직임 없나?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요즘 세상이 어지러워서 말이지. 강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건 중국에 도착한 후에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면 누군가는 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모두 일찍 쉬도록 하십시오.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될 테니까요. 가족들이 하나둘 방으로 돌아갔고 거실엔 강철수만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창가로 가서 대동강을 바라봤습니다. 저강 너머 어딘가에 자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72년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이 체제에 올라탔을 때부터 언젠가는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지금 온 것뿐이었습니다. 강철수는 서재로 돌아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중국 휴대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 총 3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돈이면 가족들을 안전하게 빼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켜고 단둥의 장위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나야겠네. 급한 일이 있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철수는 휴대폰을 끄고 다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며 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도 곧 그렇게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강철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어디서든 자유로운 곳에서. 그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대동강은 여전히 검게 흐르고 있었지만 강철수는 더 이상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갈 때였습니다. 4월 초 강철수는 회사 직원들에게 중국 출장을 간다고 통보했습니다. 무역계약 건으로 단둥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0년간 한 달에 한 번씩은 단둥을 오갔고 그것이 회사 운영의 핵심이었으니까요. 평양 순안공항에서 베이징행 고려항공을 탔고 베이징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단둥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중국 대륙이 펼쳐졌고 강철수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왕래가 될 것이라고. 단둥역에 내려서자 익숙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압록강 냄새와 중국 음식 냄새, 그리고 조선족들의 억양이 섞인 이 도시는 그에게 제2의 고향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강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장위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까? 지금 호텔이네. 오늘 저녁 그 찻집에서 보세. 알겠습니다. 8시에 뵙겠습니다. 장위안은 50대 중반의 조선족 사업가로 20년 전 강철수가 중국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였습니다. 표면적으론 무역 중개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한국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정보를 사고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철수는 그가 남측 정보기관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8시 압록 강변의 허름한 찻집 2층 구석 자리에 강철수가 먼저 도착해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압록강이 보였고 강 건너편 신의주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장위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 방금 왔네. 장위안이 자리에 앉자 주인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강철수는 주인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 선생, 오늘은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연락했네. 장위안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철수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쪽과 연결해 줄 수 있나? 순간 장위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압록강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고 철조망과 초소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한참 후 그가 다시 강철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맞습니까? 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나는 이 땅을 떠나려 하네. 그리고 자네가 그 길을 열어줬으면 하네. 장위안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20년간 강철수와 일해왔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북한 최상위 특권층이 탈북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회장님, 그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실패하면 회장님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위험합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지금 떠나지 않으면 어차피 다 죽네. 당에서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비자금 문제로 말이야. 시간이 얼마 없네. 장위안이 테이블에 팔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철수는 그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험과 이익을, 가능성과 보상을 저울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위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가시는 겁니까? 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도 함께 가네.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전부 10명이 넘어. 장희안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미쳤군요, 회장님. 북한 재벌 가문이 통째로 탈북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남측에서도 믿지 않을 겁니다. 강철수가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야. 자네가 남측 사람들한테 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해. 나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네. 김정은의 비자금 루트를 알고 있고 중국 무역망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 당 고위 간부들의 비리 증거도 있네. 이 정보면 남측에서도 움직일 거야. 장희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호기심이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정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고 강철수가 말한 것이 진짜라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정보의 샘플을 줄 수 있습니까? 강철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건넸습니다. 거기엔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 하나와 최근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희안이 종이를 받아 훑어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진짜입니까? 자네가 확인해보게. 남측 사람들한테 넘겨보라고. 진짜인지 아닌지 그쪽에서 판단할 거야. 장희안이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대가는 무엇입니까? 강철수가 테이블 밑으로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성금 10만 달러네. 성공하면 100만 달러 더 주지. 단 조건이 있네. 가족 전원이 안전하게 남측에 도착해야 해. 장희안이 봉투를 받아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10만 달러면 그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었고 성공 보수 100만 달러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컸습니다. 실패하면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 모두에게 쫓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십시오. 남측 사람들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 그쪽에서 거부하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네. 일주일 후 다시 연락하게. 둘은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장희안이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후회 안 하십니까? 평양에서의 삶을 버리는 거잖습니까? 강철수가 잠시 멈춰서서 창밖 압록강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죽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나는 살아남아야 하네. 찻집을 나와 강철수는 혼자 압록 강변을 걸었습니다. 강 건너편이 북한이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신의주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그가 72년을 살아온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감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특권층이었기에 감옥인 줄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강철수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라이터 불꽃이 흔들렸지만 세 번째 시도 끝에 불이 붙었습니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그는 압록강을 바라봤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자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감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여기 남으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강철수는 담배를 반쯤 피우고 강물에 던졌습니다. 담배가 물에 닿으며 지직 소리를 내고 꺼졌습니다. 그는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장희안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고 그때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 말입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강철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단둥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압록강 너머 신의주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고 일주일 후면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자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강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지킬 것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양으로 돌아온 강철수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회사에 출근해서 무역 서류를 검토하고 중국 거래처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조선중앙방송을 시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희아는 남측에 연락했을까요? 남측 사람들은 그 정보를 확인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움직일까요? 4월 1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비자금 조사위원회 출석 일정이 다음 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철수는 밤마다 중국 휴대폰을 켜두고 잠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그의 지위에서는 예외였습니다. 무역 업무상 필요하다는 명분이 있었으니까요. 4월 18일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철수는 즉시 깨어났습니다. 사실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중국 베이징 지역 번호였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가서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표준어가 들렸습니다. 억양은 평양과 달랐지만 또렷하고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강철수 회장님이십니까? 강철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장희안 선생을 통해 연락드립니다. 지금 통화가 가능하신 상황입니까? 강철수가 서재 문을 확인하고 창문도 닫았습니다. 혹시 모를 도청에 대비해서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전화 너머의 남자는 국정원 북한팀 차장 박준영이었습니다. 그는 20년간 탈북자 공작을 담당해왔지만 장위안에게서 받은 제보를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 최상위 특권층이 가족 전체를 데리고 탈북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장위안이 건넨 계좌 정보를 확인한 순간 그는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정은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였고 국정원이 오랫동안 추적하던 루트 중 하나였습니다. 회장님,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도울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장님께서 제공하실 수 있는 정보의 가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철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30년간 정리해온 정보들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번호 12개를 알고 있습니다. 중국 단둥의 밀무역 루트 전체 구조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 공항과 북한 보위부의 커넥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당 고위 간부 35명의 비리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횡령, 밀수, 뇌물수수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영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 정보가 진짜라면 북한 정권의 급소를 찌를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 루트를 차단하고
중국과의 밀무역망을 무너뜨리고 당 내부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샘플을 주실 수 있습니까? 강철수가 노트를 보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한 은행의 계좌번호와 최근 3개월간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얼마가 입금되었고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까지. 박준영이 급하게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 정보를 확인하는데 사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당에서 저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박준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혼자 오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족 전원입니다. 아내, 아들 둘,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정확히는 11명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인원을 안전하게 빼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1명을 북한에서 빼낸다는 건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저 혼자 가면 남은 가족들은 전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3대가 멸족당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다 같이 죽는 게 낫습니다. 박준영이 무언가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보부터 확인하고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흘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불빛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아니, 감옥이었습니다. 다만 특권층이었기에 감옥인 줄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철수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휴대폰은 항상 주머니에 넣어두고 다녔고 진동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건 중국 거래처의 업무 연락뿐이었습니다. 4월 21일 오후 3시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강철수는 회사 회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박준영입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긴장감과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보 확인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계좌번호도 맞고 거래 내역도 정확했습니다. 저희 팀이 3년간 추적하던 루트였는데 회장님께서 한 번에 확인해 주셨습니다. 강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작전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박준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승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계좌번호, 밀무역 루트, 당 간부 비리 증거 전부입니다. 물론입니다. 남한 땅에 도착하는 즉시 모든 것을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님 가족 중 누군가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1명 전원을 안전하게 빼낸다는 보장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강철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작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회장님께서는 평소처럼 생활하시면서 가족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누가 갈 것인지, 누가 남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강철수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선택을 하게 해야 했습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끔찍한 선택이었습니다. 강철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대동강이 흐르고 있었고 평양 시민들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탈출뿐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5월 첫째 주 토요일 저녁 강철수는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본가 거실로 모두 모이라는 내용이었고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이런 가족 모임이 있었기에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민혁 가족이 먼저 도착했고 곧이어 차남 민수 부부와 딸 미란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손주들까지 합쳐 거실은 북적였지만 강철수는 손주들을 이모와 함께 안방으로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른들끼리만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은 강철수와 아내 박순자 그리고 자식 셋과 며느리 둘, 사위 1명이었습니다. 총 8명이 소파와 의자에 둘러앉았고 강철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큰아들 민혁은 45세로 자신을 가장 닮았고 차남 민수는 40세로 어머니를 닮아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딸 미라는 38부로 총명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사위 박철미는 40대 초반으로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직함답게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모은 이유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너희 인생이 바뀔 거야.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내 박순자가 남편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아이들도 긴장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강철수는 테이블 위에 당 중앙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나는 당에 소환된다. 비자금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어.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께서 비자금을 횡령하셨단 말입니까? 강철수가 손을 들어 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니다. 나는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 나라에서 의심받는 순간 이미 유죄야. 내가 회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가족 전체가 끝난다.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당에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요. 김정은이 직접 관심을 가진 사안이야.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장성택도 그렇게 갔고 현영철도 그렇게 갔어. 우리도 예외가 아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강철수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정치 범수용소였습니다. 3대가 함께 끌려가서 평생 노예처럼 살다가 죽는 곳이었습니다. 강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 모두 함께.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위 박철민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탈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수가 사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미 남측과 접촉했고 작전도 준비 중이야. 한 달 안에 우리는 이곳을 떠날 거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나라 최상위 특권층입니다. 왜 그걸 버립니까? 강철수가 차남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권이 뭐가 중요하냐?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는 것보다는 남한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민수의 아내 리에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여기가 제 조국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고 이 땅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남한 같은 천박한 곳에서 살 수 없어요. 민혁이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재수씨, 진정하게. 아버지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자고.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형님도 찬성하시는 겁니까? 평양에서 누리던 삶을 버리고 남한에 가서 거지처럼 살 겁니까? 탈북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형님도 아시잖습니까? 민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지처럼 살아도 살아있는 게 낫지. 수용소에서 죽는 것보다는. 딸 미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철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인데 제가 탈북하면 당신은 끝나요. 아이들도 낙인 찍히고요. 박철민이 장인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에 충성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강철수가 사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거야.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남고 싶은 사람은 남아라. 미란이 아버지를 보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탈북하시면 저희도 연좌제로 끌려가요. 그걸 모르십니까? 강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탈북하면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함께 남으면 모두 죽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미란아, 내가 소환에 응하면 우리 모두 수용소로 간다. 하지만 내가 탈북하면 최소한 너희는 시간을 벌 수 있어. 당에서 조사하고 판단하는 동안 몇 달은 걸릴 거야. 그 사이에 너희도 방법을 찾을 수 있어. 박철민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현실은 장인어른께서 탈북하시는 순간 남은 가족은 전부 체포됩니다. 저도 미란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혁이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도 함께 가세. 아이들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나? 박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 부모님도 평양에 계십니다. 제가 탈북하면 부모님까지 위험해집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철수는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두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일부라도 살려야 했습니다. 박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강철수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없소.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봤소.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오.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못 갑니다. 장인어른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제가 탈북하면 장인 가족까지 몰살당해요. 그리고 저는 보위부 사람들과 친분이 있습니다. 여기 남아서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강철수가 차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 뜻은 알겠다. 하지만 내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리에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남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죽을 겁니다. 강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보았습니다. 민혁아,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민혁이 아내 조은희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갈 겁니다. 조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강철수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그동안 각자 결정해라. 가는 사람만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라. 하지만 명심해라.
이건 마지막 기회다. 다음 주 화요일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난다. 미란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강철수가 딸을 일으켜 세우고 끌어안았습니다. 미란아, 아버지도 이 결정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미란이 아버지 품에서 울었고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강철수는 딸을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평양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곧 깨질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었습니다. 5월 중순 강철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계좌에 있던 돈을 홍콩으로 옮겼고 다시 싱가포르로 분산시켰습니다. 총 3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고 30년간 쌓아온 전 재산이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에게는 투자 다변화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탈북 후 가족들이 살아갈 미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면 흔적이 남기 마련이었고 북한 보위부는 이미 그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5월 18일 저녁 민수가 형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잠깐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혁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급한 일이냐?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대동강변으로 나오시겠습니까?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혁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동생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기에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동강변은 평양 시민들이 저녁 산책을 즐기는 곳이었지만 오늘따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민혁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민수가 이미 와서 난간에 기대어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왔나? 민수가 돌아보며 형을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형님, 걸으면서 이야기하죠. 둘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동강이 어둠 속에서 검게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 주체 사상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보위부가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민혁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나? 민수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중국 계좌 이동까지는 파악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로 돈이 옮겨진 것도 알고 있어요. 아직 탈북까지는 의심하지 않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민혁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넌 어떻게 그걸 아는 거냐? 민수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제가 보위부 작전과 최영철 과장과 가깝다는 거 형님도 아시잖습니까? 걔가 어제 술자리에서 흘렸어요. 대성무역회사 회장이 수상하다고 곧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갈 거라고요. 민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민수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길어야 열흘입니다. 그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늦습니다. 민혁이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아직도 남을 거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못 갑니다, 형님. 이미 말씀드렸잖습니까? 제 장인어른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제가 탈북하면 장인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갑니다. 혜진이 부모님도 동생들도 다요. 민혁이 답답한 마음에 난간을 쳤습니다. 그럼 넌 여기 남아서 죽을 거냐?
아버지가 탈북하시면 너도 연좌제로 끌려간다.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각오했습니다. 대신 형님과 아버지는 꼭 살아야 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형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 보이부 작전가장 최영철의 비밀 계좌 정보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뒷돈을 먹인 놈이에요. 여기에 100만 달러를 넣으십시오. 그러면 사흘은 버틸 수 있습니다. 민혁이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중국 단둥의 한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흘로 충분할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형님네 가족이 평양을 빠져나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최영철한테는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성무역회사 조사를 사흘만 늦춰달라고요. 그 뒤에는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할 겁니다. 민혁이 동생을 빤히 보았습니다. 민수야, 그럼 넌 어떻게 되는데? 내가 조사를 지연시킨 게 나중에 밝혀지면 넌 공범으로 몰려. 민수가 담배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담배가 물에 닿으며 지직 소리를 내고 꺼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아버지가 탈북하시면 저도 끝이에요. 차라리 형님이라도 살려야죠. 민혁이 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같이 가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장인어른도 설득해보자. 혜진이랑 아이들도 데리고 가면 되잖아. 민수가 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형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가족까지 합치면 15명이 넘어요. 그 인원을 어떻게 빼냅니까? 국정원도 감당 못해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절대 안 오십니다. 평생 당을 위해 살아온 분인데 탈북 같은 건 상상도 못하세요. 민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생 말이 맞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넌 여기 남아서 뭐 할 건데? 민수가 강물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흔적을 지우겠습니다. 아버지가 탈북하신 후에 보위부가 추적하지 못하게요. 형님네가 어디로 갔는지, 어떤 루트를 썼는지, 남측에서 누가 도왔는지 전부 감춰야 합니다. 그게 제 역할입니다.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너 혼자 희생하는 거잖아. 민수가 형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저는 제 선택을 합니다. 형님도 형님의 선택을 하세요. 아버지를 따라가서 자유롭게 사는 거요. 두 형제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대동강이 흐르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수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받아주세요. 민혁이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민수의 두 아들 사진이었습니다. 7살, 5살짜리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왜 주는 거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무너지면 제 아이들 좀 찾아주세요. 수용소에 있을 겁니다.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제 아들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요. 민혁이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살리지 못하는 무력함에 울었고 동생은 조카들을 지키지 못하는 슬픔에 울었습니다. 형님, 저 대신 잘 사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가고 싶은데 다 가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민수가 형을 밀어내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형님, 이제 가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빠질 겁니다. 최영철한테 돈 이야기하고 아버지 회사 서류도 정리해야 하고요. 민혁이 동생의 등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민수가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민혁은 동생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조카들 사진이 쥐어져 있었고 주머니에는 최영철의 계좌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강철수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방으로 들어서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혁아, 무슨 일이냐? 민혁이 아버지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와의 만남, 보이부의 감시, 최영철을 매수하는 계획, 그리고 민수가 남기로 한 결심까지. 강철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민수가 그런 말을 했구나. 네, 아버지. 동생이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강철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차남이 방금 전까지 서 있었을 그 강변이었습니다. 민수는 살 수 있을까? 민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탈북하고 형이 함께 떠나면 남은 민수는 보위부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처형당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철수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강철수 부부와 세 자녀, 그리고 어린 손주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가족이 이제 흩어지는구나. 민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최선입니다. 모두를 살릴 순 없어요. 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덜 아픈 건 아니구나.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민혁을 보았습니다. 내일 최영철 계좌로 100만 달러를 보내거라. 그리고 이틀 후에 우리는 평양을 떠난다. 하지만 계획은 예상보다 빨리 무너졌습니다. 6월 11일 오전 강철수의 집으로 당 중앙위원회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당 간부는 표정이 굳어 있었고 봉투 하나를 강철수에게 건넸습니다. 봉투를 뜯어본 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6월 15일 오전 10시 당 중앙위원회 본부 3층 특별회의실 출석. 이번에는 김정은 직속 감찰팀이 배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강철수는 전령을 돌려보내고 즉시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중국 휴대폰을 꺼내 박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박준영이 받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3일밖에 안 남았소. 계획을 당기시오. 전화 너머로 박준영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일이요? 회장님, 그건 너무 급합니다. 저희가 준비하던 계획은 최소 한 달은 걸립니다. 강철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 달이 없소. 6월 15일 오전이면 나는 당 회의실에 앉아 있어야 하오.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끝이오. 그 전에 빠져나가야 하오. 박준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 작전을 가동하겠습니다. 1시간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3일이었습니다. 3일 안에 가족을 챙기고 평양을 빠져나가고 북한 땅을 완전히 벗어나야 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서울 국정원 본부 지하 회의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북한팀 전원이 모였고 박준영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철수 회장에게 3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달 후 중국 경유 육로 탈북이었습니다.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이동한 후 제3국을 거쳐 입국시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작전팀장 김태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대안은 해상 탈북입니다. 동해안 원산 앞바다에서 소형 잠수정을 투입하는 겁니다. 회의실에 있던 팀원 중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원산은 북한 해군 동해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경비정이 30척 넘게 배치되어 있고 레이더 감시망도 철저합니다. 자살행위 아닙니까?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육로는 이미 차단됐습니다. 보위부가 강철수를 감시하고 있고 중국 국경도 강화된 상태입니다. 항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해상만이 유일한 루트입니다. 김태준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6월 14일 밤 11시 원산 앞바다 공해상 30km 지점에 잠수정을 대기시킵니다. 강철수 일행은 어선을 타고 나와 합류합니다. 합류 후 즉시 남하에서 우리 해군 함정과 만납니다. 또 다른 팀원이 물었습니다. 어선은 어떻게 구합니까? 김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강철수 회장 측에서 준비합니다. 이미 매수할 선장을 물색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북한국장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박준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40%입니다. 북한 경비정을 피해야 하고 날씨도 변수이고 어선이 제 시간에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최악의 경우 전원 사망하거나 체포될 수 있습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패하면 국제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주권 침해했다고 난리 칠 겁니다. 박준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강철수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보십시오. 김정은 비자금 루트 30억 달러, 중국 밀무역망 전체 구조, 당 고위급 비리 증거까지. 이 정보면 북한 정권 핵심부를 흔들 수 있습니다. 국장이 서류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정원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작전을 진행하십시오. 2시간 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작전명은 황금벌이었습니다. 박준영은 즉시 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작전이 승인되었습니다. 6월 14일 밤 11시 원산 앞바다에서 뵙겠습니다. 강철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어선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30km 나오십시오. 저희 잠수정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GPS 좌표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원은 6명입니다. 나와 아내, 큰아들 부부, 그리고 손주 둘입니다. 박준영이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분 모두 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전은 성공 확률이 절반도 안 됩니다. 최악의 경우 전원 사망할 수 있습니다. 강철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기 남아도 죽소. 차라리 자유를 향해 가다 죽는 게 낫소. 전화가 끊어지고 강철수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아내 박순자와 큰아들 민혁 부부, 그리고 두 손주가 모였습니다. 강철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6월 14일 저녁,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거기서 배를 타고 남측 잠수정과 합류할 거야. 민혁이 물었습니다. 원산이요? 거기는 해군 기지가 있는데요.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중국 국경은 이미 감시가 강화됐고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강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하오. 하지만 여기 남는 것보다는 낫소. 민혁의 아내 조은이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7살, 5살짜리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강철수는 딸 미란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미란은 혼자 왔습니다. 남편 박철민은 당 업무로 바빴고 아이들은 집에 두고 왔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앉아 차를 마시는 딸의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겁니까? 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레 저녁에 떠난다. 미란이 찻잔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가시면 저희도 끌려가요. 강철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아버지가 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어. 하지만 내가 가면 너희는 최소한 시간을 벌 수 있어. 내 남편이 당 간부니까 당에서도 신중하게 조사할 거야. 미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똑같잖아요. 저도 남편도 아이들도 다 수용소로 가요. 강철수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38살의 딸이지만 그의 품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미란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란이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를 살릴 수는 없었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살아만 계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미란이 아버지에게서 떨어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철수는 딸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건 싱가포르 은행 계좌야.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언젠가 이 계좌를 찾아라. 거기 500만 달러가 있어. 너와 아이들을 위한 거야. 미란이 종이를 받아들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거라. 집에 가서 아이들이나 잘 돌봐라. 미란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강철수가 딸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미란아. 문이 닫히고 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강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인맥도 소용없었습니다. 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6월 14일 오후 6시 평양 대동강구역 고급 저택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섰습니다. 강철수 일행이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는 순간이었고 표면적으로는 원산 관광이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함께 동해안 휴양지에서 주말을 보낸다는 명목이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강철수는 평소에도 가끔 원산에 가서 고급 별장에 머물곤 했으니까요. 첫 번째 차에는 강철수와 아내 박순자 그리고 두 손주가 탔습니다. 두 번째 차에는 민혁 부부가 탔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뜻밖에도 차남 민수였습니다. 그는 형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형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요. 민혁이 동생의 어깨를 잡았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는 길의 모든 검문소에 사전 통보를 해뒀습니다. 보이부 소자 강민수의 차량이 지나간다고 절대 검문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가 10년간 쌓아온 인맥을 모두 동원한 결과였습니다. 차량이 출발했고 평양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강철수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이 흐르고 주체 사상탑이 보이고 김일성 광장이 지나갔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이 도시를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풍경이었고 강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슬플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평양-원산 고속도로 입구였고 보통은 신분증 검사와 차량 검색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다가가자 검문소 병사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차량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검문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시간 후 차량은 원산에 도착했습니다. 동해안 도시 원산은 북한의 대표적인 휴양지였지만 동시에 해군 기지이기도 했습니다. 항구에는 경비정과 순시정이 즐비했고 레이더 기지가 해안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민수가 차를 원산의 한 고급 숙소에 세웠습니다. 당 간부들이 이용하는 곳이었고 경비원들이 차량을 보자 바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일행은 숙소에 짐을 풀었지만 아무도 쉬지 못했습니다.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 10시 민수가 형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형님, 잠깐 나가시죠. 둘은 숙소를 빠져나와 해안가로 걸어갔습니다. 동해 바다가 어둠 속에서 검게 펼쳐져 있었고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가 방파제 끝까지 걸어가서 멈춰 섰습니다. 멀리 북한 해군 경비정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형님, 1시간 후에 저기 어선이 옵니다. 민수가 바다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선장은 리성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알던 사람이고 이번에 100만 달러를 줬습니다. 배를 타고 30km만 나가면 남측 잠수정이 대기 중입니다. 민혁이 동생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동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하고 슬프고 그러면서도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할 뿐입니다. 두 형제는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하얀 물거품을 만들었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수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하나를 형에게 건넸습니다. 형님, 담배 한 대 하시죠. 마지막으로. 민혁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받았습니다. 민수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바람에 날려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형님, 자유롭게 사십시오. 저 대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가고 싶은데 다 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감시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세요. 그게 자유잖습니까? 민혁이 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수야, 너도 가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아버지가 탈북하시면 보위부가 저를 제일 먼저 찾을 겁니다. 아마 내일 오후쯤이면 체포될 겁니다. 그 전에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 회사 서류를 태우고 컴퓨터 하드를 부수고 흔적을 지워야 합니다. 민혁이 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님이 사진 가지고 계시잖습니까? 언젠가 찾아주세요. 이 나라가 무너지는 날 수용소에 가서 제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민혁이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무심하게 파도를 밀어보냈고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돌아가시죠. 곧 배가 옵니다. 밤 11시 정각 방파제 앞에 작은 어선이 나타났습니다. 불을 끈 채 조용히 다가왔고 선장 리성국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가 숙소로 달려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강철수와 박순자, 민혁 부부와 두 손주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각자 작은 배낭 하나씩 뿐이었습니다. 강철수가 차남을 보았습니다. 민수야,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 민수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강철수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는 불효자가 아니다. 내 가족을 지키는 거야. 그게 효도다. 박순자가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아는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선 선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강철수 일행이 하나씩 배에 올랐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그 다음 박순자, 조은희, 민혁, 마지막으로 강철수였습니다. 배가 출항하려는 순간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 경비정이었습니다. 민수가 방파제에서 뛰어내려 해안가로 달렸습니다. 경비정이 다가오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보위부 강민수 소자다. 무슨 일이냐? 경비정 병사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멈칫했습니다. 보위부는 북한군보다 상위 조직이었고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동무, 저희는 정기 순찰 중입니다. 민수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낚시 좀 하시게 해드리려는데 방해하지 마라. 당 간부들의 휴식을 방해할 거냐? 경비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전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틈에 어선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100m, 200m, 300m. 민수는 경비정과 병사들 사이에 서서 계속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어선에서 민혁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해안가에서 동생이 홀로 서 있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혁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어서 서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철수가 손주들을 배 안쪽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머리를 들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선장 리성국이 엔진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어선이 속도를 냈고 원산 해안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경비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무전으로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방 어선 즉시 정지하라.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누군가 상부에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번 시간이 끝났습니다. 리성국이 강철수를 보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못 갑니다. 저들이 쏠 겁니다. 강철수가 GPS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20km가 남았습니다. 남측 잠수정까지 10km 더 가야 했습니다. 계속 가시오. 절대 멈추지 마시오. 경비정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총알이 바다에 떨어져 물기둥을 세웠습니다. 박순자가 비명을 질렀고 손주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경비정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선을 향해 직접 사격했습니다. 총알이 어선 갑판에 박혔고 나무 파편이 튀었습니다. 선장 리성국이 조타실 안으로 몸을 숨겼지만 계속 키를 잡고 전진했습니다. 그는 100만 달러를 받았고 그 돈이면 중국으로 도망쳐서 새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배를 몰았습니다. 조은이가 아이들을 배 안쪽으로 밀어 넣으려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른쪽 팔에서 피가 흘렀고 총알이 스쳐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민혁이 아내에게 달려가 팔을 감쌌지만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조은이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다친 것을 보고 울었지만 박순자가 손주들을 꼭 안아 달랬습니다. 강철수가 GP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5km, 이제 절반을 왔습니다. 경비정은 100m 뒤에서 계속 총을 쏘았고 어선의 선체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리성국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배가 버티질 못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침몰합니다. 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가시오. 조금만 더. 그때 바다 저 멀리서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검은 철제 구조물이었고 달빛에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수정이었습니다. 한국해군 특수전단 소속 소형 잠수정 돌고래 3호였고 박준영이 약속한 배였습니다. 잠수정의 해치가 열리고 해군 특수전 요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어선에 로프를 던졌고 강철수 일행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서두르십시오. 강철수가 손주들을 먼저 밀어 올렸습니다. 7살짜리 손자가 특수전 요원의 손에 잡혔고 5살짜리 손녀도 안전하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박순자가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요원들이 재빨리 끌어올렸습니다. 조은이가 다음 차례였습니다. 팔에서 피가 흐르는 그녀를 민혁이 밀어 올렸고 특수전 요원이 받아냈습니다. 민혁도 로프를 잡고 올라가려는 순간 경비정이 다시 발포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가 50m밖에 안 됐고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강철수가 아들을 밀쳤습니다. 먼저 가거라. 민혁이 잠수정에 올라가고 강철수가 마지막으로 로프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에서 둔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누군가 등을 세게 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고 숨이 막혔습니다. 강철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고 로프를 놓칠 뻔했습니다. 민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그는 잠수정에서 뛰어내려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특수전 요원 2명이 함께 강철수를 끌어올렸고 간신히 잠수정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해치가 닫혔고 즉시 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긴급 자망. 지금 당장. 잠수정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정의 총알이 수면을 때렸지만 이미 잠수정은 수심 10m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총알은 물속에서 힘을 잃고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잠수정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붉은 비상등만 켜져 있었고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해군 군의관이 즉시 강철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강철수를 눕히고 옷을 벗겼습니다. 등에 총알 자국이 보였습니다. 오른쪽 등 아래쪽에서 피가 흘렀고 총알이 관통한 것이었습니다. 군의관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총알은 폐를 관통했고 내부 출혈이 심했습니다. 잠수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혈도 수술도 불가능했습니다. 군의관이 강철수의 상처를 압박하고 지혈제를 뿌렸지만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박순자가 남편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말 좀 해봐요. 강철수가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려졌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고 기침을 하자 피가 나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소? 조금 아플 뿐이요. 하지만 강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폐에서 피가 차오르고 있었고 호흡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민혁이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버티세요. 곧 한국 함정이 옵니다.
거기 가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강철수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닮은 아들이었고 회사 일도 가장 잘 배운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가족을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미녀가 잘 들어라. 강철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못 간다. 너도 알고 있겠지. 민혁이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직 괜찮으세요. 조금만 버티시면 됩니다. 강철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거의 없었지만 꼭 쥐었습니다. 미녀가 내가 이제 가장이다. 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워라. 그리고 민수와 미란을 잊지 마라. 언젠가 이 나라가 무너지면 꼭 찾아라. 민혁이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네, 아버지. 약속합니다. 꼭 찾겠습니다. 강철수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폐에서 피가 끓는 소리가 들렸고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마지막 말을 해야 했으니까요. 미녀가 우리는 해냈다. 자유를 찾았어. 비록 내가 한국 땅을 밟지는 못하지만 너희는 밟을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박순자가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가야 해요. 강철수가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 40년을 함께 했는데 끝까지 함께 못해서 미안하오. 박순자가 남편 손에 얼굴을 댔습니다. 눈물이 강철수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강철수의 시선이 손주들에게로 갔습니다. 두 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살아갈 아이들이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못 봐줘서 미안하구나. 크면 할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이랬는지 알게 될 거야. 강철수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숨이 점점 얕아졌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혁이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눈 뜨세요. 군의관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뛰었지만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군의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민혁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박순자가 남편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깨어나요. 제발. 하지만 강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잠수정은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울렸고 그 안에서 한 가족이 울고 있었습니다. 북한 최상위 특권층의 가장이 죽었고 남은 가족들은 자유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강철수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가 지키려 했던 가족은 살아 있었습니다. 특수전 요원 한 명이 태극기를 꺼내 강철수의 몸에 덮었습니다. 붉은 비상등 아래에서 태극 문양이 흔들렸습니다. 잠수정 밖 바다는 어두웠고 북한 경비정은 아직도 수면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수정은 이미 공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 후 동해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잠수정을 인양했습니다. 해치가 열리고 강철수 일행이 나왔습니다. 아니, 강철수를 제외한 5명이 나왔습니다. 태극기에 쌓인 시신은 마지막에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함장이 경례를 했고 승조원들도 모두 경례했습니다. 민혁은 아버지의 들것을 따라 갑판을 걸었습니다. 동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북쪽 수평선 너머로 북한 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72년을 살았던 땅이었고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땅이었습니다. 민혁은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유의 대가는 이렇게 무거운 것이었구나. 아버지의 목숨이었고, 동생의 희생이었고, 여동생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생존자의 운명이었습니다. 6월 15일 새벽 5시 한국 해군 구축함은 동해항에 입항했습니다. 부두에는 국정원 요원들과 경찰, 그리고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혁 가족이 갑판에서 내려오자 박준영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태극기에 쌓인 강철수의 시신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울었고 이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부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도달하려 했던 땅이었지만 정작 아버지는 이곳을 밟지 못했습니다. 조은이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총상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지만 출혈이 많았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린 의료진이 그녀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박순자는 두 손주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할머니 치마를 움켜쥐었고 할머니는 손주들을 놓지 않으려는 듯 힘주어 안았습니다. 국정원 차량이 일행을 태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환한 가로등, 도로를 가득 채운 자동차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잠수정 안에서 피를 흘리며 자신을 보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울 외곽의 국정원 보호시설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고 철문과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혁 가족은 각자 방을 배정받았고 조사가 시작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은이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아이들은 심리 상담사와 함께 별도의 공간으로 갔습니다. 민혁은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민혁은 침대에 앉아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동생 민수가 준 조카들 사진이었습니다. 7살, 5살짜리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누웠습니다. 동생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탈북 소식을 들었을까요? 보위부가 그를 체포했을까요? 민혁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조사실에서 박준영과 다른 요원 2명이 민혁을 마주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고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혁 씨, 우선 무사히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협조가 필요합니다.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비자금 계좌, 중국 밀무역 루트, 당 간부 비리 증거,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사흘간 계속되었습니다. 민혁은 아버지 곁에서 10년간 배운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의 계좌 12개, 중국 단둥의 무역회사 23곳,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의 연결고리, 당 간부들의 뇌물수수 내역까지 국정원 요원들은 계속 메모하고 확인했습니다. 민혁 씨,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북한 정권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혁에게 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동생과 여동생은 북한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보를 넘긴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북한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이 특별 보도를 했고 국정원이 그 내용을 녹화해서 민혁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반역자 강철수의 탈북을 도운 강민수 및 가족, 강미란 및 가족 전원을 반역죄로 처형했습니다. 이들은 조국과 인민을 배신한 매국노들이며 응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화면에는 총사령 장면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나운서의 말로 충분했습니다. 민혁은 화면을 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준영이 서둘러 녹화를 멈췄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혁 씨, 괜찮으십니까? 민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생도 조카들도 여동생도 조카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아버지의 선택 때문에 민혁은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몸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박준영이 민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혁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만행일 뿐입니다. 하지만 민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가족들이 희생됐다는 것을. 동생 민수는 형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바쳤고 여동생 미라는 아버지의 선택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카들까지, 죄 없는 아이들까지. 민혁은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내 조은이가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박순자가 와서 울며 말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조은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문 밖에서 7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와요. 아빠 보고 싶어요. 민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문손잡이에 올렸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동생의 아이들은 죽었는데 자신의 아이들은 살았습니다. 여동생의 아이들은 수용소로 갔는데 자신의 아이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조은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나와요.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게 죽은 사람들을 위하는 거예요. 민혁은 아내의 말에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아내와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보자 달려와 안겼고 딸도 따라왔습니다. 민혁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이들은 왜 아빠가 우는지 몰랐지만 꼭 안아줬습니다. 조은이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살아서 그들을 기억해야 해요. 한 달 후 강철수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국립묘지는 아니었습니다. 탈북자에게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였고 소박한 묘비만 세워졌습니다. 묘비에는 이름 석자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철수.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왜 여기 묻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혁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박순자도 조은이도 아이들도 함께 절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혁은 묘비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지킬게요. 어머니도 아이들도 그리고 민수와 미란의 아이들도. 언젠가 이 나라가 무너지면 제가 그들을 찾아올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민혁은 일어나서 묘비를 한 번 더 보고 돌아섰습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대가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목숨, 동생의 희생, 여동생의 죽음, 그리고 평생 안고 가야 할 죄책감. 하지만 민혁은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것이 생존자의 의무였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간판에는 한빛무역이라고 쓰여 있었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대성무역회사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소형 전자제품을 수입해 국내 도매상에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직원은 민혁 포함 3명이었고 월 매출은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평양에서 누리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민혁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구로 디지털 단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배달 오토바이가 달렸고 식당에서는 점심 장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충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하고 돈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아내 조은이는 팔의 총상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의 물건을 찍고 카드를 받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능숙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여기서는 그저 평범한 주부의 일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한국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억양 때문에 놀림받았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이 생겼고 이제는 서울 아이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혁은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치매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끔 평양집 거실에 앉아 있다고 착각했고 죽은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남은 딸 미란을 계속 불렀습니다. 미란이는 언제 오니?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잖아. 민혁은 그럴 때마다 어머니를 안아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박순자는 아들의 말을 믿고 미소 지었습니다. 민혁은 어머니가 진실을 잊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습니다. 딸이 총살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12월 어느 토요일 오전 민혁은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작은 공원묘지였고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와 땅을 덮었습니다. 묘비 앞에 선 민혁은 가방에서 동생 민수가 준 사진을 꺼냈습니다. 2년 동안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던 사진이었습니다. 7살, 5살이었던 조카들은 이제 9살, 7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민혁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민수 아이들 사진입니다. 제가 매일 봅니다.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요. 민혁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눈이 그의 어깨에 쌓였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미란이도 찾을게요. 미란이 아이들도요. 언젠가 북한이 무너지면 제가 수용소마다 다 찾아다닐 겁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꼭 찾아올게요. 바람이 불어와 눈발을 날렸습니다. 묘비 위에도 눈이 쌓였고 강철수라는 이름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대동강 물이었습니다. 탈북 전날 밤 강변에서
몰래 담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고향물입니다. 민혁은 병을 열어 묘비 앞에 조금씩 부었습니다. 물이 눈 위로 스며들었고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대동강 물은 이제 한국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민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려다 다시 묘비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자유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후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선택도 없었고 후회할 틈도 없었고 책임질 기회도 없었어요. 그저 명령만 있었죠. 눈이 더 세게 내렸습니다. 하늘이 온통 하얗게 변했고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혁은 눈 속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중고 소나타가 보였습니다. 10년 된 차였지만 민혁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산 첫 차였으니까요. 차에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민혁은 룸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2년 전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47살의 나이가 50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김정은이 또 미사일을 쏘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혁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음악이 나왔습니다. 발라드였고 자유와 사랑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민혁은 볼륨을 높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밥이 차려져 있었고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아무 걱정 없이 내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아내도 잠들었습니다. 민혁은 홀로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고 차들이 도로를 달렸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고 다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동생의 아이들이 있었고 여동생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수용소 어딘가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을 아이들이었습니다. 민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다려라. 삼촌이 꼭 간다. 언젠가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북한에도 이런 눈이 내릴 것입니다. 수용소에도 평양에도 대동강에도. 민혁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제발 조카들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자신이 찾아갈 때까지만이라도.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오자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혁은 일어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중국 거래처에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품 견적이었습니다. 민혁은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고 선택할 수 있는 내일이었고 책임져야 할 오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얻으려 했던 것이었고 동생이 희생해서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언젠가 북한이 무너지는 날까지, 수용소의 가족들을 찾는 날까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얻어서 그 무게를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자유는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고 가족을 희생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철수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결국 자유를 보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 덕분에 손주들은 자유로운 땅에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조금은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